네,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과 방향 그리고 최근 정치권 현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홍익대 정군기 교수, 포커스 컴퍼니 명은삼 전략연구원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발표 그리고 광복절 담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국정 방향에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우선 그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광복절 담화에 나타난 그 남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 어떻게들 보셨는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.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이 남북 관계 그 대북 메시지 전달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. 네. 바로 며칠 전에 그 DMZ 지뢰 사건이 터져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준비했다가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바로 전날 밤 그 새도록에 고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. 그래서 이게 화해 협력을 띄우기도 뭐 이런 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북한한테 기회가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그 제안했지 않습니까? 6만 명 이산가족 명단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겠다. 금강산 면에서 그 설치하자. 이런 아주 실질적인 이런 메시지로서 이게 북한한테 이번에 도발을 했지만 한번 기회를 준다는 대통령이 그 냉정한 그런 그 멘트 그게 좀 돋보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. 근데 국민 감정에 있어서는 결국에 이제 지뢰 도발로 결국에 유엔사의 군사정전협정위원회 특별조사반이 한 결론이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믿을 수밖에 없죠. 북한의 소행으로 이런 상황에서 좀 시원하게 그 대북 강경 메시지를 해주길 바라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있죠. 좀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. 일단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. 그러니까 대일 메시지도 이제 아베 담화가 뭐 대부분 세계 언론이나 우리 언론, 우리 국민 정서에서는 미흡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썼습니다. 예. 이 부분도 뭐 초기하고 좀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관 또 대일관이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그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보면은 아베 담화 아쉽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대 정권의 담화를 계승하는 것을 주목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네. 이것을 이제 청와대가 읽은 것 같은데 아베 담화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온 세계 언론 또 미국을 제외한 온 각국이 이제 규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대 정권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이 변화 아베가 사실은 그 몇 달 전만 해도 무라야마 담화 계승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다 그 한중미 이 압력으로 이제 좀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걸 생각해서 대통령이 아주 냉정하고 그 이지적으로 그 접근을 해서 오늘 아침 일간지들 평도 좋더라고요. 그 매우 미래지향적인 선언으로 뭐 실리를 챙겼다 이런 표현을 나오는 거 봐서 뭐 국민 감정도 많이 있지만 뭐 그런 대로 잘 그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북한 관련해서는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결국에 그 보수 정권의 안보 무능을 그렇죠. 제1야당이 아주 치고 나가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 정권이 안보에 있어서 무능하다람을 드러낸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아쉬움이 충분히 있는 거죠. 네, 지금 뭐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. 이 투트랙에 대해서 이게 과연 투트랙이냐 아니면 오히려 혼선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?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근데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네. 이제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또한 이제 국민 감정에 있어서는 네. 아무튼 좀 무더위에 시원하지 않다 그런 측면이 충분히 여론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결국에는 국민들도 이제 외교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갖고 특히 이제 진영 간에 있어서 대통령에 쭉 지지를 보냈던 그 진영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는 거죠. 그러면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국민 감정은 MB 대통령처럼 네. 독도에 가라. 이렇지만 사실 남중 최악의 외교 그 행위 아니야. 그렇죠. 정치 행위 아니었습니까? 네. 대통령이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지만은 그래도 좀 어떤 제일 관계에서 좀 시원한 게 나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그 사실 뭐 일본 언론에서는 이제 우리 대통령의 광복절 담화를 듣고 하는 얘기가 한일 간의 정상 외교 회담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? 예, 지금 뭐 앞으로 화두가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데 네. 뭐 대통령은 이걸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돌이켜보면요, 불과 작년 말에 대통령이 먼저 한중일 회담 하자고 그랬습니다. 사실 일본 아베 정권이 집권 이후에 계속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답을 안 주고 있는데 대통령이 작년 말에 그래도 뭐 한중일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중국을 대통령이 가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뭐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모멘텀을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
글쎄요, 뭐 그 대통령의 의지, 시진핑 주석의 그 어떤 그런 게 맞아 떨어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안부 문제라는 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아베가 전향적인 그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은 언론의 기대와는 달리 그 조만간에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민 원장이 말씀대로 이제 대통령의 70주년 담화가 뭐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좀 안정감을 국제 관계에서 찾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는데 어쨌든 다음 달 3일 전성 70주년은 참석하는 게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. 느닷없이 이번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역시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 이 현 정부의 외교 기조가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계속 추진해왔던 미국과 중국에서 특히 균형 외교 그 기조를 충분히 유지해 왔는데 그게 일관된 측면은 충분히 있다. 국민 감정에 좀 미흡하지만은 그래서 특히 전성절 참여 문제 같은 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오히려 미국을 좀 더 미일 동맹 강화를 견제하고 미국을 좀 더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중국의 전승기념절에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그 G2 사이에서의 나름의 균형 외교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. 저는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뭐 전승절 참석이 이제 거의 뭐 기울었다. 이게 이제 대부분의 예측인데요. 또 평가이기도 하고요. 과연 열병식에는 참석을 해야 되느냐. 이것을 두고는 많은 얘기들이 아직도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. 대통령 열병식 참석하면 안 되죠. 그 아무리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하지만 지금 그 미국하고 우리는 그 동맹입니다. 그 뭐 혈맹이는 떠나기 이전에 그 미래를 향해서 지금 그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고 중국은 우리하고 뭐 최대 교육국이고 바로 옆에 있는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국가지만 그 70년 전에 있었던 그 참전, 중공군의 참전에 대한 어떤 그 해명 뭐 이런 그 결말이 없어요.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동맹을 제쳐두고 가서 전성절을 기념해서 중국을 방문하는 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열병식 군사 프레이드 아니겠습니까? 거기에 참석하는 건 어울리지 않고요. 이걸 아마 청와대에서 다 그 고려해가지고 아마 중국을 방문하더라도 시진핑 주석하고 뭐 회담을 하고 뭐 상하이에 있는 뭐 그 여러 가지 그 둘러본다고 하는데 그 저는 전승절 그 열병식은 그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. 이 군사 프레이드 참석이 우리 언론도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. 보수 언론은 절대 하면 안 된다. 뭐 유교의 우리 적이었는데 또 진보 언론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중국에 그 전승절 기념에 방중을 하시면은 그 열병식 참석하고 안 하고는 별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. 결국에 어차피 열병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대한 특히 미국에 대한 그 방미를 먼저 하고 하는 그 양해를 구하는 선에서는 그 참석해도 특별히 저는 문제될 게 없다. 그렇지만 참석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. 분단이 중공군의 참여로 해서 참전으로 오는 거고 미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건국할 수 있었던 거고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사는 역사고 지금의 상황에서의 그 정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은 충분히 발휘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 민 의원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. 그 전승절 기념식이라는 게 요즘 그 뭐 러시아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그 이벤트로 부각이 되는데 그 열병식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군사 프레이드가 있고요. 한 나라의 그 지도자가 가서 그 외국에서의 어떤 상징적인 그 이미지로 비칠 수 있는 아주 큰 이벤트입니다. 그래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고 러시아가 이제 비슷한 그 전승기념일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주변국들 많이 초청을 합니다. 뭐 우리도 안 가고 북한도 안 갔는데 메르켈 그 총리가 어떻게 가서 행동을 했냐면은 열병식은 빠지고 다른 행사 갔거든요. 그리고 그 러시아 그 기념식에는 단 두 국가가 왔다고 합니다. 그만큼 그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러시아 경우를 말씀하셔서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러시아의 경우에는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현안으로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나라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참석이 쉽지 않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중국의 경우에는 물론 뭐 지금 중국의 경우에도 동남아 일대와의 그 영토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러시아에 비한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비난은 지금 현재 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어떻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결국에는 이 이제 지역
영토 분쟁으로 봐도 다 당사자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? 우리 한일 간의 독도 문제, 그다음에 일본 중국 간의 센카쿠 다오자오 열도 문제,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은 또 남중국의 군사 기지 문제. 이런 속에서 우리가 좀 독자적으로 동북아 이 정세 질서 속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도적 위치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좀 당당하게 이왕 갔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. 저는 그렇지만 중국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비난을 사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좀 그런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. 저는 그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제 말로 좀 드리겠습니다. 아니, 우리 국가가 이제 그 영속적으로 존속하려면은 저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전승절 그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어떤 발언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한국전 때 우리 중공군이 참석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받아야 됩니다. 그런 아무런 외교적인 언질 없이 국가 원수의 참석은 매우 민감한 문제고요. 우리 연평해전에서 6명 전사들이 전사를 했는데, 용사 전사를 했는데, 뭐 국가 원수가 일본 가서 월드컵 본다든가,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축구 경기 보면서 박수 쳤다든가, 이런 문제하고 저는 같이 결부된다고 봅니다.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국내 정치 일단 뭐 광복 70주년이 이제 화두인데 뭐 김무성 대표는 서대문 형무소도 방문하고 이제 바른 역사의식 뭐 이런 걸 강조했고 문재인 대표는 김구 선생 묘소 그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예우 문제를 강조했는데 두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? 두 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결국에는.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부친의 친일 관련성에 대한 의혹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진보 일부 진영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겨레 신문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오히려 이제 우회적으로 애국 행보를 보임으로써 그 문제는 그냥 피해가는 그런 전략인데 상당히 그것도 그런 모습도 신뢰를 주는 모습이고 문재인 대표는 당연히 김구 선생 가시고 또 이제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서대문 형무소로 갔지만은 또 문재인 대표는 김구 선생 찾아가고 나서 오늘은 또 한반도의 그 경제 통일 문제를 가서 이렇게 치고 나온 그런 모습이 좀 색다른 든든한 모습을 주는 것이 아닌가.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. 네. 특히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부상 어떻게 보셨는지요? 예, 저는 두 정당 대표의 행보가 참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,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의 시각이 여전히 보수 또는 진보 또는 우자의 어떤 논리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. 요즘 문재인 대표는 우클릭해서 참 좋긴 합니다만,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우파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됐고, 왜 문재인 대표는 김구 선생 묘소는 참배하는데 이승만 묘역에는 안 가는지,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싶고, 굉장히 앞으로도 이런 역대 지도자를 놓고도 바라보는 시각,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또 갈등이 있을 게 이번 두 지도자 행보에서 읽혀지고,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인호 전 서울대 교수인가요? 지금 KBS 시장인데, 무슨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여한 게 없다, 이런 발언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런 건 정말 보수 진영을 위해서도 한 가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역대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좀 포용적인, 통합적인 그런 멘트가 저는 두 지도자를 다 나왔으면 하는데,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,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. 지금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간에 서로 간에 핑퐁 게임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먼저 김무성 대표가 국민 경선을 받아라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이 하자라고 논의하고, 또 그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이 없는데, 이런 가운데에서 문재인 대표가 오이사 조치 해제를 위한 공동 사안을 보내자, 또 이렇게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게 재밌다, 이렇게 보이는데요.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? 오이사 조치는 이제 해제가 되면 좋겠지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고,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. 북한이 우리가 좀 미안하다, 당시에 금강산 피격 된 것도 미안하고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도 사과한다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어떤 언질이 있어야 되는데, 이거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, 느닷없이 오늘 또 오이사 제치 조치 좀 해라 하는 여야가 대통령 전달하자는 얘기를 했는데, 근데 저는 문재인 대표의 오늘 타이밍이 좋았는데, 한 가지 좀 아쉬운 게, 그런 민감한 문제를 던질 때는 여당 분위기도 좀 살펴보고요. 또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 했을 때도
유은혜 원내대변인이 그 한 걸로 족한데 오늘 아침에 또 대통령 발언 밋밋했다, 메시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. 그래서 본인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얘기는 또 별 볼일 없었다고 한 이런 것 때문에 좀 아쉽다 하는 느낌 들어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 이번 발표는 상당히 나름대로 진전된 야당 대표의 새로운 모습이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면으로 보면은 당내 문제가 지금 굉장히 분당이나 신당이나 이런 흐름이 계속 흔들고 있는 상태 속에서 당내 진압용으로 또 이렇게 외곽을 치는 게 아닌가라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100% 그 진정성을 믿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제가 민원장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종걸 원내대표가 처음에 원내대표 취임하고 이제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. 처음에는 뭐 좀 아슬아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캐릭터가 있으니까 100일을 한번 성적표 한번 매겨주시죠.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제 거의 그 A 학점에 가까운 80점대가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주고 싶습니다. 이거정 원내대표는.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뭐 지각대장에서 결국에 이렇게 받는 잠재했던 자기 나름의 정치적 역량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다. 그리고 그 특히 이제 비노 비주류의 그 힘을 얻고 원내대표가 돼서 당의 진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그 이념적 좌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정책 과정에서 보이고 그 지난번에 그 메르스 사태 때 대통령께서 방미를 연장하기 전에 다녀오시라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야당 원내대표의 역량을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.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했다. 예.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저는 이종걸, 원유철 두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. 이분들은 직업이 국회의원이에요. 사선 오선을 하면서 뚜렷한 업적도 없어요. 뭐 좀 비판적으로 이해하면 뚜렷한 업적도 없는데 사선 오선하면서 원내대 맡고 있는데 좋은 말로 얘기하면 이제 균형 감각이 있고 화합적이고 포용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우리 민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균형된 감각으로 이제 그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그 위기를 잘 파헤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문재인 대표의 오늘 구상 발표가 대권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.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에게 뭐 지는 것으로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. 그만 예측을 좀 해주시죠. 분당 신당에 대한 흐름을 그 제압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표는 어떤 그 발표를 하시더라도 지지율 상승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저는 우클릭 부분에서 상당히 좀 방향이 그 좋다고 봅니다. 근데 약간 그 포장을 한다든가 그 한 2% 모자라는 그런 어떤 그 전략적 디테일성 이게 좀 모자란데 우클릭이라는 자세는 큰 변화입니다. 뭐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문 세력이 우클릭을 하겠다. 이거는 매우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은 박원순 시장 요즘 뭐 별 존재감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쉽게 또 뒤집을 수도 있다. 이런 생각도 드는데. 그러니까 우클릭도 중요한데 가화만사성이다. 네. 오늘 감사합니다. 네. 말씀 감사합니다. 광복 70주년 의미를 되새기며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그려봅니다. 네,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